진짜 팔 때는 매도 시그널을 보고 팔아야 되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은 상승 사이클이 이제 추세가 길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들도 확실히 있고, 나중에 매도 타이밍, 하락 사이클로 바뀌었다라는 시그널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투자하면 좋은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 하나만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은이라는 자산 자체가 금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해 한 60% 정도 올랐고 은 가격이 104% 정도 올랐거든요. 따라서 이게 한 그 정도, 원래 금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은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건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중에서도 최근에 은이 유독 더 가파른 상승을 하긴 했어요. 금은 사상 최고치를 아직 뚫지 못했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인 50불을 돌파하고 이제 60불도 돌파했단 말이죠.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은은 조금 더 특별한 몇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은이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AI다, 뭐 그 5G다, 뭐 전기차다, 그 다음에 뭐 군사, 그 다음에 우주산업,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다 보니까 구리만으로 썼던 게 이제 구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첨단화된 기술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은의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은의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핵심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AI가 여기서 발전이 멈출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의 확장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고, 내년에 이미 계획된 것만 해도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거의 5년째 산업 수요가 매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는 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급에 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단 은이 금과 함께 귀금속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급이 크게 갑자기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로 크고요. 두 번째는 금도 은도 고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략 이제 금이나 은이나 매장량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0년도 안 남았어요, 고갈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채산성이 괜찮은 그런 금광도 별로 안 남았고, 그래서 공급은 계속 좀 타이트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수요는 미친 듯이 폭증하니까 은의 재고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 거래소 중 하나인 이제 뉴욕의 상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제 체결된 그 거래건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전부 다 실물 인출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게 실물 인도로 된다라고 하면 그 코맥스의 재고 중 절반이 날아가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해져 있고, 상하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 최저치예요, 은의 재고량이. 런던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이 너무 부족해서 중국으로 비행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은을 공급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요. 즉 은의 공급이 되게 부족해지는, 은의 공급 대란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금 가격이 오르는 그런 좋은 모멘텀에 은도 상승하는데, 여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1, 2, 3 공급,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급 대란, 이런 문제들까지 이제 야기되면서 무섭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상승 사이클이 한 1년 정도 늦게 오고 1년 정도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번 금의 상승 사이클이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한 1년 정도 빨리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은은 2029년 정도에 이제 고점을 찍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026, 7, 8, 9, 한 4년 동안 정말 그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에 피날레를 찍고, 그리고 이제 뭐 상승 사이클 끝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은 같은 경우에 상승 사이클의 마지막 부분 되면은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돼요. 좀 심할 때는 막 1년에 3배 이상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승률이 되게 드라마틱해진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그런 이제 좀 공급적인 측면까지 다 생각한다면 은은 또 주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도 괜찮죠. 실제로 이 금이랑 은을 적정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은으로 이렇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과 은의 비중이 7대3 정도로 전 나눠 놓고 있거든요. 물론 그냥 이대로 쭉 가져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은 가격이 되게 좀 이제 크게 떨어지면서 가격이 엄청 매력적인 수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갖고 있는 모든 금을 다 팔고 은으로 넘어가고 싶을 만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이 금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렇게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선 은의 실물 프리미엄이나 그 다음에 금의 뭐 김치 프리미엄이나 다양한 이제 가격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서 저는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저도 동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은 10% 정도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10%를 넘어서게 되면 한 15%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금의 비중이 높아진 것만큼 사실은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도 같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안정성이 올라가는데 이제 수익률은 낮아지는, 당연하죠. 금이랑 은을 이제 특정 시기에 되게 많이 오른다 뿐이지 전체 막 50년, 100년을 두고 보면은 주식이나 뭐 채권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낮은 건 확실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정자산의 측면이다 보니까 금을 한 10에서 15% 정도 담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만약에 10에서 15%를 담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지만 수익률까지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15%는 일단 담아놓고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금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아, 이번에 금의 슈퍼사이클이 맞구나 라고 한다면 여기에 금을 좀 더 추가하셔도 되고 혹은 은을 좀 더 추가하셔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셔도 됩니다. 금 ETF도 특정 시점에 되게 필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 가격이 되게 무섭게 오를 때 김치 프리미엄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막 10%, 심하면 20% 정도 더 비싼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사실 이건 공급적인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공급이 안정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높은 시기에는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ETF를 이용하는 거예요. ETF는 대부분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시세를 그대로 쫓아가도록 설계된 거다 보니까 뭐 물론 특정 이제 좀 규모가 작은 ETF들은 괴리율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좀 있는 그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시세를 쫓아가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ETF는 그럴 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가끔은 이제 특정 시점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없는 걸 넘어서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가격이 더 싼 상황,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이럴 땐 실물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하고요. 실물을 내가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식 어플의 KRX 금시장, 금현물시장이라는 게 따로 존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또 이제 금이 상승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때 그때 나는 금 가격이 오른 거에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까지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실물을 사시거나 혹은 KRX 금시장, 이 두 가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제가 아까 전에 2030년 부근이 고점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030년에 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고점이 언제일지를 그냥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진짜 팔 때는 매도 시그널을 보고 팔아야 되거든요. 금이라는 자산은 상승 사이클이 이제 추세가 길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시그널들도 확실히 있고 나중에 매도 타이밍, 하락 사이클로 바뀌었다라는 시그널들도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보고 투자하면 좋은데 정석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실질금리나 생산량, 그런 이제 그다음 가격 모멘텀 이런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입장에선 그거를 용어 하나하나 이해하고 방법을 이해하고 실전에서 써먹는 데는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되게 효율적인 방법 하나만 알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아까 전에 실질금리, 생산량, 가격 모멘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가격 모멘텀을 이용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 모멘텀은 일단은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200년 정도 된 투자 전략이에요. 근데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추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땐 계속 나도 편승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하락 추세로 변했을 때 매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주식에서도 쓰이고 부동산에서도 쓰이고 이제 다양한 그 자산군들에서 다 쓰여요. 워낙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근데 금은 추세가 길고 분명하기 때문에 정말 잘 먹히는 투자 전략입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실물 같은 걸 투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대략 1년 6개월 전의 가격이랑 비교하면 되거든요. 오늘 가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딱 1년 6개월 정도 전의 가격을 한번 같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이 더 높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상승 추세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가격이 고점을 찍으면 지금 가격은 내려가는데 1년 6개월 전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가격이 1년 6개월 전의 가격보다 더 낮아지는 이 순간에 이제 매도가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바뀌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매도가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하락 추세로 바뀐 다음에 파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 어깨 부근에서 팔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매도에 대한 걱정을 왜 그렇게 많이 할까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이제 코인 투자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매도 타이밍을 잠깐 놓쳤을 뿐인데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손실이 크다던가 아니면 수익의 대부분을 반납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자산입니다. 왜냐면 금은 그 최고점,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머무는 기간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도 줘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내가 뭐 하루 이틀 내에 막 빠르게 행동해야만 되는 그런 자산은 아니라서 이런 가격 모멘텀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1년 6개월 전 가격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로 바뀐 시점에 팔아도 그냥 대략 어깨 부근쯤이라서 충분히 효율적이면서 간편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년을 정리하면 결국엔 연준도 돈을 푼다. 그 다음에 정부도 돈을 푼다. 통화정책도 완화적이고 재정정책도 완화적일 거예요.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유럽,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든 국가들이 다 돈을 푸게 됩니다. 그냥 돈을 푼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겠지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인데, 지금은 지원금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직접 돈을 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재정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소비의 주체예요. 가계를 소비의 주체라고 불리거든요. 가계에게 돈을 뿌리게 되면 소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뿌리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세계가 다극화로 가고 있어요. 서로 이제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인건비가 싸니까 여기서 공장을 지었고 여기가 원자재가 싸니까 여기서 사고 이렇게 했었던 효율화되던 세상이 점점 비효율화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예요. 내년에는 화폐 가치가 정말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많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전에도 빠르게 떨어지지만 이런 흐름이 더욱더 가속화되는 시기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되게 투자를 하지 않고 되게 안전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고민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